세 번째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아까 잠시 언급드린 부분 설명드린다 그랬죠. 국채 및 환투기 세력의 움직임에 따라 조정이 한번 크게 올 가능성, 그러니까 제가 예측한 역사적인 사실 그리고 앞으로 전망 이런 것들의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도 그 확률이라는 게 맞지 않을 확률도 분명히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 부분에서 지금 조정이 크게 나올 가능성까지도 점검을 해보자는 거죠. 국채 및 달러 인덱스의 움직임을 보고 그거 말고도 또 뭘 보고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증시 하락이 크게 올 가능성이 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게 이제 세 번째 내용입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투기꾼 형님들의 의중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지금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2013년에 테이퍼링이 있을 때 미국 채금리를 이렇게 1.5에서 3%로 미친 듯이 이렇게 3% 이상까지 이렇게 끌어올려 버렸다. 그러면은 막 대출금리 올라가고 굉장히 안 좋은 상황, 이거를 투기꾼들이 만들었고 글로벌 투자자들이, 역시나 달러 인덱스도 2013년부터 이렇게 계속 올려버렸기 때문에 미국 경제 굉장히 안 좋은 상황, 그리고 주식시장에도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을 만들어냈던 전례가 있는데, 이런 전례가 또 펼쳐지면 주식시장이 굉장히 좀 크게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이 글로벌 투자자들, 투기꾼들의 의중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지 이거를 한번 지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우리가 보는 이 글로벌 거대 자금, 글로벌 투기 세력의 흐름은 어떤 한 회사에 소속되거나 어떤 한 나라에 소속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개별적인 투자자들인데 이들이 굉장히 스마트하다는, 분석력도 뛰어나고, 그래서 경제 지표와 그 미래 전망에 굉장히 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민하게 움직이는데 공교롭게 이들의 매매 방향이 일치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렇게 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도 이렇게 급등을 했고 국채 금리도 이렇게 미친 듯이 한번 올라가고 그런 일이 펼쳐졌다는 거죠. 이게 한두 명의 자금, 한두 국가의 자금, 한두 기업의 자금만으로는 이렇게 안 된다는 거죠. 여러 투자자들의, 스마트한 투자자들의 방향이 일치했기 때문에 그렇게 흘러갔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뭐 미 연준이 어떻게 하겠다 이게 아니라, 당연히 다수의 투자자들의 심리를 이해할 수 있는 지표가 뭔가를 봐야지만 투자자들이 어떤 식으로 국채금리를 변화시킬지, 달러 인덱스를 바꿀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채권 투자자들의 다수의 심리가 어떤지 알 수 있는 지표가 바로 BEI라는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입니다. BEI 또 전문 용어 나오니까 벌써부터 이제 초보자분들은 진짜 어려울 것 같고 좀 짜증나고, 내가 이거를 공부해야 돼? 막 이런 생각이 좀 드실 수도 있어요. 엄청 쉽게 제가 설명드리잖아요. 저도 영어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영어도 안 쓰고 한글로 풀어드릴 겁니다. 지금 보여드린 이 BEI가 뭐냐? 글로벌 채권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향후 1년 동안의 물가 상승률 예상치입니다. 이 수치가 이렇게 높으면 높을수록요, 이게 쭉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채권 투자자들은 국채 금리를 똑같이 확 끌어올려 버릴 겁니다. 반대로 이 지표가 계속 모니터링을 할 때 이게 점점 떨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이제 채권 글로벌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연준의 립 서비스도 그렇고 너무 이제 국채 금리가 많이 끌어올려지는 거 이걸 바라지 않는구나. 그럼 이렇게 등락을 계속 하겠구나. 알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 조정이 생각보다 크겠네, 크지 않겠네, 이거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쉽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림은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입니다. 이게 이렇게 슬슬 올라왔는데 이거를 누가 정할까요 과연? 미 연준이요? 정답은 채권 투자자들이 정합니다. 주가도 주식 투자자들이 정하듯이 이 채권의 금리 또, 그러니까 채권 가격도 결국에 시장에 매매되는 가격에 따라서 채권의 금리 그리고 채권 가격이 결정돼요. 미국채 10년물 금리랑 미연준 기준금리랑 다르게 움직이죠. 이렇게 전혀 다르게 움직이는 이유가, 결국에 미국채 금리는 트레이더 형님, 다수의 기관 투자자들, 투기 세력들에 따라서 국채 금리가 결정된다는 거죠. 일단은 미국채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에는 올해 미친듯이 올라서 1.08%로 이렇게 올라 있습니다. 미국 10년물 물가 연동 국채 금리는 현재 마이너스 0.94, 마이너스로 내려와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짜증 나실 수도 있어요. 갑자기 이 사람이 왜 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랑 10년물 물가연동 국채금리를 얘기하는 거야? BEI 얘기하다 말고,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기 때문에 바로 본론으로 빼면, 이 BEI라는 글로벌 채권 투자자들이 앞으로 채권 매매를 어떻게 할지 알 수 있는 기대 인플레이션, 이 지수를 구하는 방법이 아까 보여드린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에서 미국 10년물 물가연동채 금리를 빼면 이 지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10년물 물가연동국채 금리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표를 설명드리면, 현재 BEI,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이 2% 이상이다, 이 얘기는 앞으로 향후 2021년 1년 동안
글로벌 다수 투자자들, 그러니까 채권 투자자들은 최소한 물가 상승률이 2%가 넘어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쭉 올라가요. 물가 상승률이 3%가 넘어갈 거다? 그럼 미 연준이 당연히 기준금리도 굉장히 빨리 올리고 테이퍼링도 바로바로 실행할 가능성이 커지죠. 그러니까 그럼 미국 채권 투자자들은 당연히 채권을 빨리 매도하고 국제금리를 빨리 끌어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이게 올라가는지 떨어지는지를 보면은 어느 정도 이 채권 투자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예상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답이 어느 정도 나오죠. BI 수치가 여러분을 이렇게 계속 봤을 때 이게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지난 2014년처럼 이렇게 미 연준의 기준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부양해야 되는데 BI가 계속 올라가면은 트레이더들이 이렇게 국채를 매도하면서 금리를 이렇게 끌어올려 버릴 거예요. 그러면 미 연준은 어떻게 해야 되냐? 미국채를 매수하기 싫어도 어쨌든 이렇게 매수해서 끌어올려 가지고 장기 국채 금리 안정화시켜서 경기 부양으로 미 연준이 방향을 돌려놨었죠. 그 전까지 주식시장이 굉장히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진다는 거예요.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은 주식시장이 굉장히 크게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표를 꼭 봐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계속 오르면 주식시장 보유하고 계신 것 중에 20% 뭐 이 정도는 매도해서 현금 준비해 두시고 저점에 다시 사는 이런 전략을 펼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기억하실 점이 하나 있는데 미 연준은 기준금리를 당장에 올릴 생각은 많이 없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뉴스에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BI가 막 올라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준금리를 빨리 올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미 연준은 8월이죠, 지난해 평균 물가 목표제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이게 좀 재미없어질까봐 걱정되네요. 요거를 모르시면 당해가지고 오히려 이제 주식을 매도해야 될 시점에 매도를 못 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집중을 해보죠. 미 연준과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보시면 이게 파란색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고요. 빨간색이 미 연준 기준금리인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2% 수준을 이렇게 상회하는 기간이 일정 이상 벌어지면 미 연준은 기준금리를 계속 올렸습니다. 여기에도 이게 상회하는 기간이 길어지니까 기준금리 올려볼까 하고 올리고 여기에도 길어지니까 올리고 뭐 그렇게 했죠. 그동안에 미 연준은 물가 상승률이 2%를 넘어가면 기준금리 인상을 고려해 왔어요. 근데 이제는 작년부터 평균 물가 목표제를 도입해서 당장 이렇게 2%가 넘어가더라도 지금 여기 있는데 이렇게 넘어가더라도 당장에 좀 냅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 기간 유지되면 그제서야 기준금리를 올릴 거를 고려한다는 거죠. 달러 강세 유발되고 주식시장에 굉장히 안 좋은 뉴스 나와도 미 연준에서는 우리 아직 금리 올릴 마음 없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나올 텐데 미 연준만 철석같이 믿고 주식 일부 현금화 안 하면은 잘못하면은 손해 크게 보고 저점 매수도 못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 연준 말에 속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거를 하나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혹시 너무 어려우신가요? 이거 모르시면은 현금화를 할 수 있을 시점에 현금화를 못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도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을 올려드렸을 때 이렇게 몇 번 돌려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이제 이번에 게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질문이 드실 수도 있죠. 자꾸 뭐 미국채 보여주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미국채 금리 좀 오른다고 주식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이 있을까요? 연준이 금리를 올리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크게 영향이 있을까요? 연준이 금리를 올려야지만 주식시장이 떨어지는 거 아닐까요? 이 질문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지표 보시면은 좀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일단 그레이트 로테이션과 머니무브라는 경제 용어 한번 들어보셨어요? 그레이트 로테이션은 채권의 자금이 주시장으로 이동하는 거고요. 머니무브는 주식시장에 있던 자금이 채권시장으로 이동하는 현상입니다. 그럼 대체 이렇게 스마트 머니라고 하는 자금을 이동시키는데 대체 어떤 기준으로 자금을 이동시킬까요? 답은 지금 보여드리는 일드갭 모형이라는 겁니다. 또 어려운 차트 꺼내놓고 또 어려운 소리 하려고 이 양반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죄송하지만 좀 최대한 쉽게 가보면요. 한마디로 주식시장의 기대 수익률과 채권시장의 금리를 비교해서 더 높은 쪽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어떤 기업이 1년에 100억의 이익을 낸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의 주가죠. 여기다가 발행주식수를 총 곱해보면 시가총액이라는 게 구해져요. 지금 이 기업의 현재 주가에 지분 100%를 인수하려면 얼마를 써야 되는가 이거거든요. 이 기업의 시가총액이 1000억이다. 그러면은 이 기업이 1년에 100억의 이익을 냈다. 순이익을 냈다. 그러면은 PER이라고 하죠. 이건 아마 다 아실 거다. 내가 100% 지분을 투자했을 때 순이익이 전부 내 이익이 되는 거니까 PER의 역수가 바로 내가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이에요. PER이 10이라는 말은 내가 이 기업에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률 역수 10%가
수익이 된다는 말인데, 그런데 현재 만약에 5년 만기의 국채 금리가 연 20%의 이자를 준다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은 5년물 국채를 매수하겠습니까? 아니면 이 기대 수익률 10%짜리 기업을 투자할까요? 당연히 국채를 매수하는 게 옳죠. 만기 보유하면 뭐 5년 동안만 보유해도 국가가 망하기 전에 돈을 뗄 염려도 없어요. 거기다가 기대 수익률도 연 20% 그냥 주니까 당연히 2배가 더 높죠. 그러면은 이 기업의 주가죠. 시가총액은 어느 정도 떨어져야 그나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주가가 지금부터 반토막 이하로 떨어져서 시가총액이 500억이 되면 1년에 100억의 순이익을 내면 PER이 5가 되는 거죠. 그 역수인 기대 수익률이 20%가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반토막 이하로 떨어졌을 때 그제서야 이 주식에 투자 가치가 있고, 그 전에는 채권을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주가가 만약에 너무 올라서 지금 전체 주식시장의 기대 수익률이 지금 채권 금리보다 같거나 더 낮다면 주식시장에 있던 자금은 전부 채권으로 이동을 할 거고요. 반대로 주가가 폭락을 해서 지금 기업의 기대 수익률, 채권 금리가 훨씬 더 낮은 그런 상황이 된다면 채권에 있던 자금이 그때 비로소 주식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현재 주식시장의 기대 수익률이 몇 %고 채권 시장의 금리가 몇 %인지 계산해서 비교만 하면 되겠죠. 바로 주식시장에서는 이 국채와 주식시장의 기대 수익률 차이에 따라 자금이 이동하게 되는데, 이걸 일드갭 모형 또는 FED 모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계산을 할 때는 기업의 이익 그리고 컨센서스도 해야 되고요. 주가도 집어넣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지금 넣어야 되기 때문에 섣부르게 계산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하면은 오히려 잘못된 선택을 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계산한 자료로 지금 설명을 드리면, 현재 S&P 500의 기대 수익률이죠. 지금까지 나온 과거 자료를 기준으로 한 S&P 500의 기대 수익률이 한 1.8 정도로 계산이 되고요. 현재 10년물 국채 금리가 1.08입니다. 주식시장의 기대 수익률에서 국채, 10년물 국채의 기대 수익률을 뺐더니 주식과 채권과의 수익률이 한 0.8% 정도 밖에 주식이 더 안 높죠.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를 보시면 2008년 요 초에 주식시장이 폭락을 했거든요. 그때 보시면 그 전에 이렇게 요 수치에 머물러 있었어요. 주식 기대 수익률과 채권 기대 수익률의 차이인데, 요거밖에 안 나게 되면은 주식에 있는 자금이 채권으로 다 빠져나가요. 네,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완전 소위 말하는 개폭락, 대폭락이 올 수가 있는 게 요 시점인데, 이게 점점 내려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일드갭 모형은 제가 지금 산출을 했던 건 미래의 이익이 아니라 현재까지 이익으로 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2021년에 기대 수익률 값을 반영해서 또 구하게 됐는데, 그렇게 구하면 현재 S&P 500의 예상 컨센서스죠. 예상 순이익으로 구하면 2.6이고, 현재 10년물 국채금리는 올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현재 0.8로 비교를 하면 아직 1.6% 정도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상에서 한 요 정도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표를 봤을 때 다 내려가면은 이제 폭락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두 개가 있죠. 일단은 미국 채금리가 너무 빠르게 급등을 하면은 요 시기가 앞당겨지는 거예요. 주식시장의 기대 수익률보다 채권 금리가 더 높아지는 시기가 앞당겨지는 거죠. 그리고 또 반대로 미국 기업들의 기대 수익률이 낮아질 요인들, 예상 대비해서 미국 기업들의 기대 수익률이 훨씬 낮게 나온다면 역시나 이게 더 빨리 내려가는 겁니다. 답은 이거죠. 미국 채금리가 너무 빠르게 급등하게 되면 이 수치가 빠르게 내려온다. 아무리 미국 기업의 실적이 좋아도 국채의 매력이 더 커지는 거죠. 더 빠르게 내려오게 되고, 그리고 미국 기업의 이익도 계속 낮아진다 그러면 역시나 이게 더 빠르게 내려오니까, 국채 금리가 너무 급등하거나 미국 기업들의 이익이 지금보다 컨센서스보다 많이 낮게 나온다면 그때는 우리가 현금을 좀 준비를 해둬야 된다는 거죠. 한 30% 이상. 완전 보수적인 분이라면 이제 절반 이상 보유해줄 필요도 있겠죠. 그렇게 준비를 해두고 혹시 모를 큰 폭의 조정에도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당장에 단기간에 채권금리 급등했다, 그렇다 그래가지고 당장에 막 팔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서 이렇게 오랜 기간 머물러 있다는 소리는 요때 이제 차근차근 이렇게 머물러 있는 시기에 판단을 내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해가 어느 정도 되셨죠? 과거 역사적인 사실 가지고 미래를 전망하는 게 가장 확률이 높고 맞출 확률이 높고 이제 그렇게 될 확률도 가장 높은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예상한 대로만 흘러간다 그러면 경제학자들이 항상 최고의 떼부자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이유가 있다는 거죠. 지금과 같이 우리의 예상과 달리 글로벌 투자자들이 다르게 움직여서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현상도 있고 기업의 실적이 예상보다 크게 떨어질 변수들이 늘 발생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최소한 이런 부분들을 계속 알고 계속 모니터링을 해 나가면 그래도 우리가 빠져나갈 기회는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런 구간에서 바로 폭락한 게 아니니까 역사적으로 이런 기간을 꽤 주거든요. 아니면 최소한 6개월 이상 줄 수 있으니까 열심히 모니터링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이 폭락하기 전에 현금화를 해놓을 수 있게 해드리면 폭락한 이후에 이제 저점 매수, 완전 폭락한 헐값에 우리가 또 사면 그 다음 사이클에 우리 모두가 또 부자가 될 수 있으니까 최소한 저희 구독자님들만이라도 떨어지기 전에 피할 수 있게 최대한 열심히 제가 경제지표를 모니터링하고 그 시점을 한번 알려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제 역할은 다 한 거고 여러분도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번 세 번째 내용은 바로 우리가 어떤 지표를 보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혹시 모를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시장의 움직임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이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스코님, 금본위 제도로는 돌아가는데 수정금본위 제도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금의 가격을 온스당 뭐 35달러 이렇게 고정하는 게 아니라 통화량이 2배로 풀어졌다면 60달러에 1온스로 고정하는, 이게 계속 변화시키는 금본위제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럼 금본위제로 가면 금을 사야 되는 거고요. 정모는 저희가 하고 싶은데 지금 5인 이상 집합하면 안 되니까 트리스타님,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혹시 주식시장 많이 떨어지면 한강에서 뛰어내릴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한번 그때 하시고요. 이거 코로나 끝나야지 하는 거죠. 네. 트리스타님, 대기자금 1억 5천 있는데 들어가는 게 맞다고 볼까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보수적으로 하신다 그러면 60%? 2분기쯤 테이퍼링 조정이 한 번은 올 수 있겠죠. 그때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알렉스 송님, 폭락을 보신다면 가지고 있는 자산의 현금화, 폭락을 보진 않아요. 네, 모니터링을 하는 거죠. 다비님, 하락 시그널은 왔다 보시는 거죠. 아니요, 하락 시그널은 방송 쭉 한번 처음부터 보시면 꼭 하락 시그널은 아니에요. 과거 역사적 데이터 그리고 앞으로 데이터를 봤을 땐 오히려 저점에 분할 매수를 하라고 보고 있고, 지금 맨 마지막에 있는 건 혹시 이런 지표는 주의하자는 거죠. 그래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자는 겁니다. 오히려 저는 지금부터,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실로 봤을 때는 저점에 분할 매수하는 게 더 좋다고 보는 거예요. 예. 앞 내용부터 뒷 내용 다 보셔야 됩니다. 뒤에 내용만 보시면 큰일 나요. 예. 김병국님, 올해 반도체 슈퍼사이클 들어가는 줄 아는데 삼성전자 더 오를 수 있을 것 같나요? 일단은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외국인들이 디램 가격에 따라서 많이 들어오고 나가고 했는데 조금 개인들이 와서 먼저 올려놓은 감도 좀 있어요. 계속 외국인들이 매도하니까 조금 불안하긴 합니다. 분명히 슈퍼사이클 들어갈 것 같긴 한데 개인분들은 뭘 볼지 잘 모르겠어요. 그 디램 사이클 보고 더 사주시면 오를 텐데, 외국인들은 확실히 막에 들어왔다면 지금쯤 들어왔을 텐데 조금 수급이 좀 꼬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너무 올려놔서. 그래서 옛날 방식으로 봤을 때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무조건 수익을 봤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요. 그게 조금 걱정이긴 합니다. 윤주영님, 네. 국채는 만약에 투자한다 그러면 달러 되는 거 한 뭐 절반 정도. 근데 단기로 가셔야 돼요. 장기 채권 하면은 가격 많이 떨어지니까 단기 채권 하셔야 되고. 앤디킴님, 증권주에 대한 시각. 증권주들은 대출 지금 이익이 굉장히 가장 큰 이익이 되고 있어요. 브로커리지보다. 그래서 증권주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 거래대금이라는 거가 제일 중요한 요인인데, 거래대금이 오를 때 안 오르다가 요새 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좋다고 봅니다. 네. 일단은 그러면은 저도 사실 멤버십 라이브도 따로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멤버십 라이브는 요 날을 또 한번 해야죠. 조만간 멤버십 라이브 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